안녕하십니까.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입니다. 끔찍했던 제 결혼 생활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매우 재밌을 테니 꼭 좀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을 나와 스펙을 키웠고 대기업에 들어가 10년을 일하고 그만뒀어요. 목표하던 사업 자금이 채워지자 스스로 나왔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말렸는데 저는 성공할 자신이 있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사했어요. 자동차 부속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아주 좋았습니다. 차는 아주 당연히 고장이 나므로 자동차 부품을 찾는 곳은 많았답니다. 제가 제작한 제품이 다소 저렴하게 유통하다 보니 일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들어왔네요. 처음 6명의 직원을 두고 일했는데 1년 뒤에는 20명까지 늘었어요. 기계도 2배 이상으로 늘렸고요. 제 나이 40이 되자 대기업 연봉의 몇 배를 더 많은 순수익을 가져가게 되었답니다. 한편 저는 연애는 여러 번 했지만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별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일에 미쳐 있으니 연인에게 소홀하니 다 떠났답니다. 40대에 들어섰고 이젠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고 시간 여유도 생기니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선자리를 부탁했어요. 몇몇 여자들을 만났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분들이 나와서 마음에 안 드는 내색을 크게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의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얼굴도 괜찮고 직장도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고 집안도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니 이 정도면 놓치기 아까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해서 이틀 뒤에 만났습니다. 자기 회사 앞으로 오라고 해서 대기업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사원증을 목에 걸고 깔끔한 옷차림의 그녀가 나오더군요. 회사에서 나오는 걸 보니 멋지시네요, 현경 씨. 아주 예쁘십니다. 고마워요. 선민 씨도 대기업 다녀보셨다고 했죠? 네, 저도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사업하려고 그만뒀는데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선민 씨가 능력이 좋아서 성공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저희 회사 선배들 사표 내고 나가서 다들 망하고 일용직 다니고 그런데요. 그러고 보면 진짜 선민 씨가 대단한 남자 같아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가 집에서 놀아도 상관없겠죠? 네? 뭐 아내 될 사람이 일하기 힘들다면 얼마든지 관둬도 상관없죠. 다행이다. 안 그래도 일 그만두고 싶었는데. 저도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현경 씨 역시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여자친구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현경아, 왜 거기서 나와? 회사 입구는 저기잖아. 아, 잠깐 외근 나갔다 왔어. 바로 요 앞에 다녀왔거든. 이제 퇴근하면 돼. 그래,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뮤지컬 보러 가자. 내가 티켓 끊어놨어. 우리 오빠가 신경을 아주 잘 쓰네. 그래, 어서 만나는 거 먹고 놀아보자고. 연애는 아주 심플하면서 평범했지만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6개월의 연애를 하고 이젠 때가 된 것 같아 결혼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저나 여자친구나 나이가 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이니 서로에게 확신이 서자 바로 진행했답니다. 먼저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는데 엄청난 대저택에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부담스러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이런 집에 살았어? 너 공주님이었구나. 무슨 공주야. 그냥 집만 이렇지 사는 건 똑같아. 어서 들어가서 엄마한테 인사드리자.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들어가자고. 집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부잣집이더라고요. 식사 준비는 가정부가 하고 있었고 예비 장모님이 편하게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더니 활짝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고 자신의 딸에게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 어서 와서 앉아.
듣던 대로 미남이네. 아닙니다. 현경이에 비하면 전 매우 평범하죠. 그리고 현경이가 어머님을 닮아서 미인이었네요. 별 말을 다 하네. 하긴 나도 젊었을 땐 좀 예쁘긴 했지. 아무튼 잘 왔어. 같이 밥 먹고 결혼 이야기나 하자고. 아줌마 밥 다 됐어요? 가정부가 다 준비가 됐다고 해서 바로 식탁 의자에 앉아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은 매우 흔쾌히 해주셨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기 선민 씨, 내가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다 넣어놔서 지금 현금이 없어. 혼수를 좀 부족하게 해도 되려나? 그래요? 비싼 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적당하게 혼수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뭐? 난 자네가 화끈하게 혼수까지 다 마련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그리 화끈하진 않네. 예비 장모님은 혼수까지 저에게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유되는 만큼이라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혼수를 못할 이유가 없으니 괜히 제 돈을 더 써가면서 신혼집을 꾸리고 싶진 않았어요. 사업가인 저는 할 말은 꼭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라 장모님이 좀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하튼 제가 확실하게 의사를 밝히니 혼수는 예비 장모님과 여자친구가 알아서 채우기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제 사업장과 여자친구의 회사와 딱 중간에 있는 동네에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와 신혼생활은 어느 신혼부부처럼 매우 좋았습니다.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밥을 하는 것도 재밌었고 자고 일어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무진장 행복했답니다. 아내는 집안일이 재밌기도 하고 직장 다니는 게 싫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내조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퇴사를 동의했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로 장모님 얼굴을 뵙는 게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는 아내와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장모님은 주말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얼굴 한번 보는 게 어려웠어요.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한 번 가보고 결혼 후 몇 달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답니다. 여보, 장모님 요새도 바쁘셔? 처가에 한 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집에? 아니야, 우리 엄마 요즘 투자하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계셔. 바쁘니까 나중에 한가할 때 보자. 그래? 그래도 뵌지 오래돼서 뵙고 싶은데 아쉽네. 결혼하고 몇 개월 동안 장모님을 뵙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장모님께 큰일이 터지고 나서야 얼굴을 배웠어요.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지하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셔서 아내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장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자네 얼굴 볼 면목이 없네. 투자를 여기저기 하다가 이번에 그린벨트 풀린 곳에 골프장이 생긴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기꾼 놈들이었어. 내 돈을 들고 튀었다고.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줄이야. 하루아침에 이런 지하방으로 오게 되니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구만. 정말 나쁜 인간들이네요, 장모님. 여기서 지내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여기 공기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지내시면 병나실지도 모르니까 저희 집으로 가요. 정말 그래도 되겠나? 내가 괜히 신세를 지는 것 같은데. 장모님, 저도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장모님 딸이 사는 집인데 눈치 볼 게 뭐가 있고 신사할 게 있겠습니까? 어서 짐 챙기세요. 사기꾼들은 고소해서 꼭 잡도록 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망한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니 저까지 기운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집에 들어오신 장모님이 아내와 같이 저에게 큰 돈을 요구하셔서 곤란하고 난감했답니다. 이서방, 현경이랑 둘이 장사라도 하게 식당 하나 차려주는 게 어떻겠나? 우리도 가만히 노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식당이요? 장모님, 그 생활비 드리는 게 부족하신가요? 뭐 많다고는 못하지. 자네한테 매달 생활비 받는 것도 눈치 보이고 하니 식당 하나를 운영하면 좋겠는데. 생각을 해봤지만 큰 돈을 들여서 식당을 차리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건 어렵겠어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지만 아주 작은 회사라 그만한 여유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야, 단번에 거절하는 거야? 자네 회사 연매출 100억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건 매출입니다. 원자재값 빼고 직원들 월급 빼고 나면 저도 직장인보다 조금 더 버는 수준이에요. 엄청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구만. 그래서 식당을 못 해주겠다는 건가? 생활비를 올려드릴게요, 장모님.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서 살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장모님은 화가 단단히 나서 며칠 동안 저에게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아내 역시 옆에서 식당 차려달라고 닥달을 계속해서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회사를 그만두지 말지 그랬냐며 원한다면 재취업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장모님과 식당을 하고 싶으니 꼭 좀 차려달라고 조르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가이고 돈을 써야 할 때와 아닐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식당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들이를 가게 됐어요. 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짝을 만나 결혼해 아주 좋은 집에서 신혼을 차렸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찾아가서 맛있는 걸 먹으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 아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 물었고 아내는 대기업에 다녔다고 전했어요. 우진기업 인사팀에서 오래 일하다가 퇴사했어요. 네? 우진기업이요? 제 아내도 그 회사 다니고 있어요. 여보, 당신도 인사팀이라고 하지 않았어? 선민이 와이프 본 적 있겠네? 시선이 제 아내에게 주목되자 아내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저는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회사가 하도 크니까요. 그러자 친구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무리 커도 인사팀 직원들은 제가 다 아는데요. 선민 씨 와이프는 뵌 적이 없어요. 진짜 저희 회사 다니다가 퇴사한 거 맞아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쁘네요.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내가 괜히 화를 내고 일어나길래 손을 잡고 말렸더니 뿌리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와 아내에게 사과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당신 우진기업 다녔던 거 아니었어? 뭐라는 거야? 다녔어. 내가 거기 5년 넘게 다녔다고. 내 친구 아는 거기 과장이야. 인사팀에서 당신보다 오래 다녔다고. 근데 당신을 모른다잖아.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야? 저 여자 말에 고지고대로 믿겠다는 거야? 아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명함도 받고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받고 사원증까지 봤으니 거짓은 아닐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친구 아내에게 제 아내가 일했었는지 확인 좀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을 찾아보니 인사팀 말고도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10년 동안 회사 다닌 사람들 이름을 다 찾아봤답니다. 이에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대답해달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솔직하게 말해줘. 그 대기업 다닌 적 있어? 그렇다니까. 여보, 친구 와이프가 당신 이름 찾아봤는데 인사팀은커녕 다른 팀에도 없었대. 기록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아내는 제 눈을 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자 고백하더군요. 실은 나 그 회사 다닌 적 없어.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했어. 진짜 웃기는 여자네. 그런 걸 거짓말했단 말이야? 당신 화내지 않겠다며. 그럴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열받네. 날 속인 거잖아. 어쩐지 그 좋은 회사를 아무렇지 않게 관둔다고 했다. 당신 고백하는 김에 다 해봐. 장모님과 살던 집도 원래 살던 집 아니지? 결혼하고 한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던 장모님이 몇 달 뒤에 투자 사기 당했다며 지하방에서 지내던 거 그것도 거짓말이지? 뭐? 아니야, 우리 엄마랑 살던 집은 진짜야. 망해서 그 집을 빼앗긴 거라고. 그래, 그럼 장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확실하게 다 물어보고 들어야겠어. 제가 방에서 나와 장모님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긴장한 채 나온 장모님은 제 물음에 사기당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 그럼 사기 고소했다고 했죠? 담당 형사 연락처나 명함 있으면 줘보세요.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한 게 전부야.
내일 저랑 같이 경찰서 가볼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장모님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대저택에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투자 사기도 거짓말이었답니다. 모녀는 지하방에서 살다가 남자 하나 꼬셔서 팔자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속아서 결혼한 것이었고요. 저는 더 말할 것 없이 혼인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통보하고 장모님과 아내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나가, 이 사기꾼들아! 감히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들어? 당신들 제대로 처벌받게 해줄 거야. 나가! 여보, 잠깐만.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가 없이 살았던 게 걸림돌이 될까봐 거짓말을 한 거야. 나 거짓이긴 했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억지로 모녀를 쫓아내고 화나는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잠시 똥을 밟은 것이니 깨끗이 닦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집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끝까지 저를 잡으려고 이러는 것 같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대화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지나치는데 아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저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임신 소견서를 들이밀더군요. 잘 봐봐. 임신한 날짜도 계산한 거. 당신이랑 나 한창 뜨거울 때 아이가 생겼어. 뭐야? 진짜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야? 당신 이것도 사기 아니야? 그랬더니 발끈하며 소리치더군요. 같이 병원 가보면 알 거 아니야. 당장 같이 병원에 가. 진짜 임신이구나. 근데 내 아이라는 걸 어떻게 믿지? 뭐야? 그럼 내가 바람이라도 피워서 애를 가졌다는 거야? 당신이 거짓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 그럴 수도 있지. 난 확실하게 믿을 수 없어. 나쁜 놈. 그럼 관둬. 아이 나 혼자 키울 테니까. 아내는 그렇게 화를 내고 떠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임신한 날짜를 계산해봐 정말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을 때였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데 도저히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걸 볼 수 없겠더라고요. 바로 1시간 전까진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지고 아내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다시 찾아갔어요. 당신 다시 나랑 살면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 어? 그럼 다시 날 받아주는 거야?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아빠 없이 크는 것보다 우리 세 식구가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건 정말 용서하기 힘든데 아이 때문에 다 잊어버리기로 했어. 여보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진짜 고마워. 나 잘할게. 오빠한테도 우리 아기한테도 잘할 거야. 이게 맞는 거겠지? 그럼 아주 잘한 선택이야. 나 다시 집에 들어가면 돼? 그래, 들어와. 근데 장모님은 안 돼. 앞으로 당신은 태교하면서 심리상담도 받고 정신과도 다니면서 병 고칠 거야. 거짓말했던 병 싹 다 뜯어 고칠 거야. 알겠어? 응,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나 거짓말쟁이 인생 그만 살 거야. 그렇게 아내를 다시 집으로 들였고 상담을 여러 차례 받게 해줬습니다. 선생님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시며 명상과 정기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내를 환자로 여기며 과거의 일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만나는 건 거의 기피했어요. 아내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것이 장모님이니 되도록 만나지 못하게 했답니다. 10달 뒤 아내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아주 다행히 제 아들이 맞더라고요. 아내가 상담을 빠지지 않고 잘 받으며 치유가 되고 있었고 아들도 우리 가정에 행복을 줘서 웃는 날이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부탁할 게 있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장모님이 아직 지하방에 사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저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두 손 모아 부탁했답니다. 제 아들도 낳아줬고 치료도 잘 받고 있으니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바로 빌라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 명의로 매입했고요.
장모님은 고맙다며 거의 절을 하듯 허리를 굽히셨답니다. 아유, 이서방 고맙네. 나 같은 장모한테 선심 써줘서 매우 고마워. 저도 아주 잘한 건 아니죠. 장모님과 아내를 못 만나게 막았으니까요. 장모님, 아내한테 들으셨죠? 그 심리센터인지 뭔지 상담받으라고? 아이, 그럼 나도 상담받겠네. 그런 대사기극을 벌인 내가 100번 잘못했으니 내 뇌 구조를 싹 바꿔버리겠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약속 지켜주시고 새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그리고 생활비는 장모님이 직접 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젊으시니까 일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뭐? 직접 벌어서 살라고? 장모님은 제가 하나를 해드리니 다 해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어디까지나 지하방에서 지내면 건강이 약해질까봐 아내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완전히 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땀 흘려 일하셔서 돈을 벌라고 추천했답니다. 장모님은 식당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버셨고 저에게 돈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주 냉정하게 못해드린다고 못을 박아뒀더니 아예 돈 달라는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육아와 내조를 하는데 마음에 들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우울증이 걸렸다며 육아를 못하겠다며 어린이집에 맡기겠답니다. 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어린이집에 보낼래. 이제 겨우 돌 지난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베이비시터 붙여줄 테니까 집에서 틈틈이 육아만 해. 살림도 가사 도우미 불러줄게. 그거 가지고 안 돼. 나 생활비 좀 올려줘. 나 1년 동안 내 양말 한 켤레도 사보지 못했어. 당신한테 죄 지은 건 알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적게 줬었나? 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 좋아, 생활비 올려줄게. 아내는 거기에다 제 카드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아내한테 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활비 올려주는 것에 카드도 쓰라고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를 붙여줬죠. 그런데 아내는 돈도 생기고 애를 맡아줄 사람이 있으니 집 밖을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괜찮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한다 싶어서 외출할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놀고 오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뭐? 평일 하루만 놀다 오라고? 나머진 집구석에 처박혀서 애나 보라고? 애초에 나랑 약속한 거잖아. 당신이 편하게 육아하라고 베이비시터 붙여줬는데 그걸 이용해서 나가서 놀기만 하잖아.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너무하는 것 같아.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외출해. 참 더럽게도 까다롭네. 당신처럼 꽉 막힌 사람이랑 사니까 숨 막힌다. 알았다. 생활비 올려주고 카드까지 줬으니 말 들어야지. 네, 주인님. 시키는 대로 외출 삼가하겠습니다. 됐냐? 아내는 궁시렁거리면서 제 규칙에 따라줬어요. 걱정거리가 하나 줄면 또 다른 걱정이 따르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장모님이 애인이 생겼다며 제가 마련해드린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이라는 남자가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장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어이 이서방, 내가 자네 장인이니 할 말을 좀 해야겠네. 장인이라뇨? 장모님이랑 동거하신다고 제 장인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사람 보게. 자네 지금 난 무시하나? 호적상 내 아내의 남편이고 현경인 내 딸이야. 그러니 자네 내 사위라고. 정말 기가 차더군요. 집도 절도 없어서 장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진짜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서방 자네 말이야. 내 딸이랑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고 살면 고마운 줄 알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자네 장모가 식당에서 고생을 해야겠나? 장모님은 아직 젊으시고 움직여야 더 건강하십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하기도 하시고요. 뭐야? 그래서 계속 장모가 고생하는 걸 구경이나 하겠다는 거야? 자네 사업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저기 장인어른, 속사정을 모르시나 본데 장모님과 대화를 좀 하고 다시 말씀하세요. 다 들었네. 결혼할 때 거짓말 좀 했다고. 그게 뭐 어때서?
평생 속일 것도 아니고 바로 고백했다고 들었어. 고백한 게 아니라 제가 추궁해서 알아낸 겁니다.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죠? 이 사람이 끝까지 장인을 무시하니 계속 무례하게 이럴 건가? 장인어른이 먼저 예의를 갖춰주시죠. 장모님과 살림 차린 지 얼마나 됐다고 저한테 와서 사위 노릇하라면서 돈을 요구하십니까?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으셨습니다. 새 장인은 저를 기로 누르려고 했는데 제가 눌리지 않으니 많이 당황하시더군요. 보나마나 장모님이 기강을 잡으라고 하셨을 것이고 장인은 자신만만해하며 나이 많은 것으로 저를 눌러버릴 계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고 제 명의의 집에서 지내시려면 괜히 요구 같은 걸 해서 화나게 하지 말라고 돌려 말했어요. 여차하면 진짜로 장모님과 인연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처부모님이 떠나시고 아내가 한탄했어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나랑 엄마가 잘못했다고 해도 새아빠한테 그렇게까지 굴어야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짚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나 사업가야. 괜한 돈 쓰는 사람 아니라고. 당신한테 주는 생활비랑 카드 충분히 넉넉하지. 그럼 당신은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지내. 괜히 장모님 살림까지 신경 쓸 생각하지 말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네.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누가 할 소리. 당신이 우리 아들 가지지 않았으면 진작 남남 됐을 거라고. 큰 소리 낼 사람은 나야 나. 그렇게 아내에게도 못되게 말해버렸습니다. 처부모님은 저에게 화나서 두어 달 정도 연락을 끊고 지내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괜히 억지로 왕래하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눈에서 안 보이는 게 속이 편했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참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네요. 그런데 장모님을 뵌 지 2달하고 열흘이 지났을 때 무릎에 큰 이상이 왔어요. 연골이 닳아서 걷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얼른 장모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무릎 수술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로 했답니다. 새 장인이 들러붙어 있는 게 싫긴 했지만 그리 하는 게 자식된 도리이니 이젠 편히 지내게 해드렸어요. 이서방, 덕분에 내가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지내는구만. 생활비 고마워. 장모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하지. 괜히 집만 돼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장모님, 근데 장인어른이랑은 계속 같이 사실 거예요? 그러자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저를 째려보셨어요. 내 남편일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게. 나이 들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지만 그래도 마음도 착하고 날 엄청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는 말을 했네요. 앞으로는 말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새 장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집을 나갔으면 했는데 장모님과 진짜 사이가 좋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가족이다 생각하고 좋게 지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제가 자신에게 말을 막 한 것 때문에 제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화해도 하고 친해지리라 믿고 장인어른이 마음을 풀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한편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매출이 늘었습니다. 거래하는 공업사와 카센터가 늘어났는데 해외까지 제 물건을 쓰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니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중국에서 사무실을 차리면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판매할 거래처도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중국행을 결심했어요. 아내에게 동행을 요구했더니 좋다면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한 달 동안 사무실을 꾸리고 일손을 모아 부품 제작을 무수히 많이 해서 테스트를 완료하고 유통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중국에서 아들과 둘이 지내는 게 너무 심심하고 외로웠는지 잠시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여보, 중국 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심심해. 말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어. 조금만 기다려. 몇 달 뒤에 자리 잡고 관리자 구하고 한국에 갈 테니까. 나 먼저 한국 좀 다녀오면 안 돼?
진짜 우울증 생길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싫다고 하니 한국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겠다는 날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했더니 한국에서 지낼 테니 저더러 혼자 자리 잡고 한국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아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영상통화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매일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도 타지에 있으니 외로우니까 얼굴이라도 매일 보자고 했죠. 아내는 한국에 들어가니 영상통화를 할 때 얼굴이 매우 밝아졌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 총각이라도 만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애 키우느라 밖에 나갈 시간도 없는데. 그래, 뭐 그냥 해본 말이야.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우리 아들도 더 많이 컸고. 장모님은 잘 지내셔? 응. 엄마는 새아빠랑 아주 재미가 좋으신가 봐. 매일 연애하듯이 지내셔. 내가 장인어른한테 버릇없게 군 게 죄송하네. 나중에 한국에 가면 제대로 사과드려야겠다. 그래,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근데 여보, 당신 일이 언제쯤 끝나? 아직 반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요가 좋아서 사무실 확장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우리 남편이 돈도 잘 버는데 생활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알았어. 이번 달부터는 많이 보내줄게. 여보,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그럼 내일도 통화하자. 아내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중국에서 휴일 없이 일만 했어요. 주말에 주문 연락이 더 많이 들어와서 숙소에서 편하게 낮잠도 못 잡았답니다. 그렇게 총 8개월을 일하고 사무실을 확장했고 저를 대리할 이사를 뽑아서 중국 사무실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뒀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 아내가 많이 놀라더군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진짜 한국에 오는 거냐고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여보, 한국에 벌써 와? 아이, 벌써라니 거의 8개월이 다 됐는데. 당신 나 없이 지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당신 사업이 걱정돼서 그렇지.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놓고 오는 거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날 기다리면 돼. 근데 당신 살이 많이 쪘네. 보기 좋다. 어? 그런가? 매일 먹고 놀다 보니까 살이 포동포동 쪘네. 당신 며칠에 와? 다음 주 화요일 비행기야. 그래,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먹고 싶은 거 생각하고 문자 보내. 맛있게 준비할게. 여보. 나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달라질게. 당신이랑 아들 없이 지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내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여보. 별소리를 다 하네. 알았어, 끊어. 제가 조금 진지해지자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일주일 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항에 나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마중 나왔더라고요. 이서방! 장모님? 여긴 어떻게... 딸내미한테 들었지. 내가 자네 모시러 나왔어. 장모님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 오셨어요? 장인어른은요? 자네 장인은 집에 있어. 아직도 제 얼굴 보기가 불편하시대요? 오늘 가서 제대로 사과해야겠어요. 고맙네. 저기 차 렌트해서 왔어. 자네를 편히 집으로 모셔가려고 말이야. 저는 장모님이 운전할 줄 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떨결에 장모님이 대여한 차에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장모님, 운전은 잘하세요? 제가 운전할까요? 아이, 됐네.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운전을 시키면 쓰겠나? 내가 잘 모시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장모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달리는데 몸이 축 늘어져서 잠이 오더라고요. 한참 뒤 깨어났는데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디예요? 바닷가가 왜 보이는 거죠? 자네 주려고 다금바리 예약했거든. 항구에 잠깐 들러서 횟감이랑 자네 보약 좀 챙겨가자.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장기 출장 다녀오니 장모님의 사랑을 엄청 받네요. 고맙습니다. 장모님은 씩 웃고 계속해서 운전을 해서 항구로 들어섰어요. 저는 피곤해서 쪽잠을 더 자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운전석에서 내려 문을 닫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쏠려 있더라고요. 내리막에 차를 세우셨는데 눈앞에 바로 바다로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다시 눈을 감는데 차가 굴러가는 느낌이 들어 번뜩 눈을 떴는데 차 기어가 중립으로 되어 있었고 차는 바다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얼른 안전벨트를 풀고 내리막으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답니다. 차는 바닷물에 들어가더니 서서히 잠겼습니다. 심호흡하고 주변을 봤더니 장모님이 숨어서 지켜보는 게 제 시야에 걸렸어요. 씩씩거리며 장모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장모님은 제가 가까워지자 풀썩 주저앉았어요. 장모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저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이서방, 미안하네. 일부러 이러신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그게 미안하네, 이서방. 장모님은 거짓말은 잘할 줄 몰라도 이런 상황에선 침착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제가 두 팔을 잡고 흔들며 사실대로 다 말하지 않으면 진짜 무서운 벌을 받을 거라 경고했어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나한테 선처받고 싶으면 진실에 고하시라고요. 자네 정말인가? 사실대로 말하면 나 신고하지 않을 건가? 네, 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말씀하세요. 이윽고 떨고 있던 장모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내가 누구냐고 물었고 장모님이 대답했어요. 나다. 엄마야. 엄마 성공했어? 알았어, 문 열게. 문이 열리고 제 얼굴을 본 아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해서 배가 꽤 나왔더라고요. 바람을 피워서 다른 놈의 아이를 임신했답니다. 아내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 온다니까 장모랑 장인이랑 짜고 날 보내버리려고 했냐? 당신 아주 무서운 여자였구나. 거짓말쟁이 정도가 아니라 사이코였구나. 여보, 무사한 거야? 다행이야. 사실 당신한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길 바랬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당신은 상담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버릇은 못 고치나 봐? 당신 날 중국에 혼자 두고 한국에 와서 바로 바람 피웠나 봐? 임신한 걸 뒤늦게 알고 수술받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아야만 했는데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출산하고 아이를 버리려고 했다며? 근데 내가 빨리 돌아와서 임신한 걸 걸릴 테니 무리수를 뒀더라. 저기 장인도 있네. 어이, 노인네. 이게 다 당신 머리에서 나온 거라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임신한 걸 들키면 당연히 이혼당할 테니 세 사람이 회의를 했나 봅니다. 제가 능력 있는 사업가고 돈도 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절 보내버리고 보험 사기를 치려고 머리를 굴린 모양이에요. 제가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 장모가 항구 내리막길에 차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고 저를 물에 빠뜨려서 끝장을 내려고 한 겁니다. 아내는 이혼당하지 않고 재산을 다 받고 처부모도 호의호식하면서 살려고 저 하나를 그렇게 노렸던 거예요. 제가 무사하고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의 실수였다며 임신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내가 한국에 와서 너무 외로워서 딱 한 번 실수했어. 근데 그때 임신이 됐나 봐. 뒤늦게 알고 나도 무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 딱 한 번 그랬다고? 이 여자야, 한 번이고 100번이고 당신이 한 짓은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나한테 이혼당하기 싫어서 나랑 사별하라고 이딴 일을 꾸며? 여보, 난 반대했어. 새아빠가 계획한 일이야. 난 말렸는데 아빠가 당신을 끝장내야 우리가 산다고 했어. 이젠 바로 새 장인을 팔아버리네. 그래, 나도 들어서 알아. 그럼 노인네랑 대화해볼까? 제가 새 장인 앞에 서서 뺨을 한 대 날리고 물었습니다. 노인네, 집도 절도 없어서 내가 마련해준 장모집에서 얹혀 사는 시궁창 늙은이야.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무서운 괴물이었구나.
그래, 나 하나 보내고 셋이서 잘 먹고 살려고 그랬어? 미안하네. 근데 내가 하자고 한 건 아니야. 자네 저와 장모가 이혼당하면 다시 시궁창 바닥으로 꺼지게 된다면서 어떻게든 이혼 말고 다른 수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방법을 제시한 거고. 자네 장모가 나한테 시켰는데 내가 거부했어. 그래서 장모가 자네를 마중 나간 거야. 새 장인의 말에 바로 장모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인간아,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데리러 가면 의심받는다고 나더러 나가라고 했잖아. 난 떨려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억지로 내몰았잖아. 이 옆에 내가 왜 모든 걸 내 탓으로 하는 거야? 당신도 현경이도 이서방이 없어지는 게 좋다고 했잖아. 이 나쁜 것들아.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서방, 내가 말한 게 모두 진실이네. 난 자네를 해치는 걸 반대했어. 물론 자동차 사고 계획은 내 머리에서 나오긴 했지만 가장 기뻐하던 건 자네 아내랑 장모였다고. 중구난방으로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더군요. 이제 더 들을 필요가 없어서 소파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침묵하던 중 장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방, 우리 진실을 말했으니까 봐주는 거지? 렌트카는 내가 알아서 변상할 테니 우리 신고하지 않을 거지? 이서방,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 우리 좀 봐주게. 장모님, 제가 차에서 뛰어내릴 때 블랙박스 칩을 빼고 뛰어내렸어요. 이것만 제출해도 바로 조사 시작할 겁니다. 그럼 세 사람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블랙박스 칩? 그건 또 언제 뺀 거야? 이서방, 우리가 이렇게 빌 테니 좀 봐주게. 아니, 나라도 봐줘. 이렇게 빌 테니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늙은 여자는 용서해주게. 장모가 자기만 살려달라고 하자 아내가 장모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혼자 살겠다는 거야? 날 저희랑 결혼시키려고 사기극을 꾸민 것도 엄마가 한 거잖아.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결혼한 거고. 여보, 여기서 피해자는 당신과 나야. 나 그동안 가스라이팅 때문에 이렇게 변질된 거야. 아, 그래서 바람 피운 것도 가스라이팅으로 이뤄진 거야? 장모가 너 둘째 임신하라고 시켰니?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난 바람 피운 것 말고 잘못한 게 없어. 나머진 모두 엄마가 시킨 거야. 그리고 이번 자동차 사고는 새아빠가 시킨 거고. 늙은이 둘이 아주 무섭더라고. 여보, 이 두 사람만 벌 주고 난 봐줘.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난 구제해줘. 글쎄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사받고 알아서 무죄를 받아봐. 세 사람 이제 내 손에 떠나서 경찰 조사 받아야 할 거야. 뭐? 진짜야? 제길, 여기 있다간 잡혀가서 감옥에서 아이를 낳게 생겼니? 나 저 인간이랑 결혼해서 사치 한번 부리지 못하고 쥐꼬리만한 생활비 받아가면서 꾹꾹 참고 살았는데 뭐 하나 얻어내지 못하고 인생 망하게 생겼잖아. 엄마, 아빠, 우리 빨리 도망가자. 경찰 오기 전에 빨리 떠야 한다고. 벼랑 끝에 몰리자 세 사람 모두 가관이었습니다. 도망가겠다고 베란다로 갔다가 너무 높으니 다시 현관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아들 방에 가서 요람에 누워있는 아들을 들어 올려 안아줬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던 아내와 처부모는 현관 앞에서 경찰들에게 잡혔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만 제가 블랙박스 칩을 건네주며 세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확인시켜 줄 수 있어서 경찰서에 가자마자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됐답니다. 결국엔 세 사람 모두 범죄 공모죄와 저를 해치려고 한 죄로 긴 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장모가 가장 큰 벌을 받게 됐죠. 법정에서 아내가 울고불며 판사님께 선처를 받았으나 죄질이 나빠서 괘씸죄까지 추가했답니다. 그렇게 아내와 처부모를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이혼 소송을 해서 감옥에 있는 아내와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진 재산이 없으니 보상을 받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의 재산은 모두 지켰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는데 도통 편하지 않았어요. 처가 식구들이 저에게 한 짓이 자꾸 떠올라서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제 사업장으로 날아가기로 했어요.
한국 사무실은 다른 후배한테 운영권을 주고 떠났답니다. 중국말을 하지 못하긴 하지만 터가 바뀌니 처가 식구들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몇 달 일에만 얽매여서 지냈는데 어느 날 거래처가 되겠다는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한국 사람이었고 중국에서 10년을 산 사람이었어요. 저와 같은 돌싱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첫눈에 반해서 사업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주고받았답니다. 연애를 시작했는데 여자친구는 제 아들을 엄마처럼 잘 챙겨줬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좋아해줬습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 아들의 엄마가 돼주면 어떨 것 같아? 뭐? 그럼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자기 사기꾼은 아니지? 사기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야. 내가 전체한테 제대로 코가 끼어서 트라우마가 심하거든. 걱정하지 마. 나 당신보다 돈 잘 벌거든? 당신이랑 아들한테 못된 짓은 안 할 거야. 그래. 그럼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지 않을래? 너무 무드가 없지? 무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꾼이냐고 묻고 결혼하자는 게 너무 기가 막히다. 그래도 내가 당신 좋아하니 어쩌겠어. 받아줘야지. 우리 결혼하자. 중국에서 우리 셋이 지내는 것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됐고 아들에게도 엄마가 생겼답니다. 저희 세 사람은 현재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국은 나중에 아들이 좀 더 크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처 식구들의 소식을 전하자면 전처는 교도소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게 힘들었는지 정신을 놓아버렸답니다. 완전 바보가 된 건 아니고 먹고 싸고 자고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고 웃지 못하고 멍하니 깜빵 천장만 보면서 지낸대요. 그리고 새 장인은 교도소에서 암 판정을 받고 형 집행정지를 받고 나와 투병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났답니다. 나쁜 짓을 하니 벌을 그렇게 받은 거겠죠. 그리고 장모님은 미수에 그쳤지만 가장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다 살고 거기서 돌아가실 겁니다. 세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게 되었으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무사한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 이후로 하늘에 감사를 하며 기부를 시작했어요. 매출의 5%는 항상 환우들에게 기부하고 있답니다. 살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것입니다. 새 아내와 매일 이 채널의 사연을 듣다가 저의 끔찍한 사연을 보내드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큰맘 먹고 글을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어떠셨나요? 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많답니다. 경찰이 말하길 배우자를 해치고 보험금과 재산을 받아먹으려는 사람이 적잖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는 살아남았고 복수를 하며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루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